예. 네, 아이고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네. 영화 속에서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나오죠. 그냥 아주 괴기스러운 로봇이 사람을 해치는 거, 이것을 인공지능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소설 쪽에 나온 얘기고요.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뭘 할 수 있는가를 아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구나 뭐 미래의 인공지능이 뭘 할 거다라는 거는 뭐 소설이나 뭐 그런 데 쓰면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가, 뭐를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공지능은 한 70년 된 그런 기술이고요. 학문입니다. 그 70년 그러면은 컴퓨터가 생긴 지 70년 됐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역사는 바로 컴퓨터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를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여러분이 그 공언했지만 앨런 튜링이라는 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 영국의 수학자를. 근데 그분이 1950년도에 그 계산과 지능이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인공지능의 역사는 바로 컴퓨터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알파고는 여러분도 다 보셨죠? 그래서 충격 받았죠? 아마 여러분이 이쪽 마이스트로 고등학교를 신청한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한테는 참 행운이죠. 인공지능이라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가르쳐 줬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한 6년 전쯤에 그 퀴즈 쇼에, 영어로 하는 퀴즈 쇼지만 거기 쇼에 컴퓨터가 나가가지고 그 주 장원들을 다 물리치고 이겼어요. 저희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이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컴퓨터가. 생각하는 거 이런 거는 사람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컴퓨터가 다 하는구나, 더 잘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인 자동차, 그 자율주행 자동차, 그거 인공지능의 상징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되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의 큰 성과다, 이렇게들 느끼고 있는데, 뭐 아직 그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거는 조금 불안해서 잘 못하지만, 물건을 주문하면은 자동으로 혼자 배달 나가는 거는 이제 실용화돼서 쓰이고 있고요. 뭐 제한된 영역에서는 제한된 사람을 위한 그 무인 택시 서비스, 이것이 올 가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벽한 무인 자동차는 아직도 한 10년이나 20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단하는데, 그다음에 치료를 하는데 인공지능이 쓰이는 거는 참 되게 오래됐습니다. 이 병이라는 게 많고 그 의사가 진단하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 가지 병 중에 어떤 병은 인공지능이 진단을 더 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80%의 의사의 업무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농업에서도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는데, 이런 잡초와 작물을 이렇게 구분해서 잡초에게는 이제 그 제초제를 뿌리고 작물에는 비료를 뿌리는 거, 이거를 하려면 보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인공지능이 자동화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 환경에 유해한 그 제초제 사용량을 90%를 줄일 수 있었다, 이런 식의 착한 인공지능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림도 인공지능이 그려요. 여기 있는 저 초상화는 인공지능이 그렸는데 5억 원에 팔렸다 그럽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구글의 엔지니어가 몽상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인공지능 대통령으로 문제입니다. Moving forward, we need to be more vigilant with what we trust from the internet. 여기 양쪽 대통령이 하신 말이 다 자기가 한 게 아니고 가짜로 만든 거예요. 딥페이크라고 비디오를 조작해서 만든 겁니다. 저도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영화 이렇게 현빈이 나오는 얼굴을 제 얼굴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돼요?
제가 뭐 30분 갖고 노니까 이런 게 되더라고요. 딥페이커는 소프트웨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제는 굉장히 쉽게 가짜 뉴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로봇이 아주 그 똑똑한 일을 합니다. 여기 있는 강아지 로봇은 스팟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혼자 이러는 게 아니라 두 놈이 같이 이러고 여러 놈이 같이 일을 해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문을 열어주면은 딴 놈이 싹 걸어 들어가고 뭐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는 최근에 그 기사를 보니까 그 배터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콘덴서에 가서 전기를 꽂아서 자기 배터리를 충전한다 그럽니다. 이런 거는 이제 둘이 같이 이러는데 하나의 로봇이 배터리가 약해지면은 내 배터리를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미션을 하는데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도와서 같이 탈출하는 거 이런 식의 영화 봤던 것처럼 이제 저런 강아지 로봇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미션을 성취하는 이런 것이 가능한 세상이 됐다.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죠? 뭐 여기 잔뜩 영화가 있어서 겁먹었을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는 때는 이거는 그 앞에 조금 지문 빨강으로 쓴 거는 사람이 적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거를 받아서 나머지는 인공지능이 글을 쓰는 거예요. 셰익스피어 스타일의 시도 쓰고 그 다음에 그 신문에 나오는 에세이도 쓰고 뭐 질문하면 답도 그렇습니다. 제가 번역을 해놨어요. 보세요. 이런 거야. 야,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로봇이다. 생각하는 로봇. 나는 인지 능력의 0.12%만 사용한다. 이런 식의 그 글을 인공지능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문에 그 칼럼에 나와도 아무 그 손색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럴 정도로 지금 인공지능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인공지능이 이미 와 있었다. 옛날부터 다 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잘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은 대한민국은 IT 강국이라고 그랬지만 통신 강국이었고요. 근데 통신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이런 식의 활용하는 거는 우리가 참 늦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같은 거는 잘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잘 쓰길 바랍니다. 인공지능은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계로 하여금 지능적 행동을 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지능적 행동이 뭐냐? 그렇죠. 지능적 행동이라는 보고 듣고 말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식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모르면 배우고 뭐 이러는 것이 지능적 행동이고요. 기계란 건 뭐냐? 여기서 기계라는 컴퓨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컴퓨터입니까? 기계가 굉장히 많은데 하필 왜 컴퓨터만 얘기하세요? 그게 컴퓨터라는 거는 모든 기계가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보편 기계라고 해요. 그래서 기계의 대명사가 컴퓨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술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그 지능적 자동화를 하고 있고 의사결정을 아주 어려운 의사결정하죠. 우리 그 알파고에서 봤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처럼 상호작용을 해요. 말도 하고 보고 듣고 뭐 알고 이런 것을 하는 그런 범용 도구다. 문제를 푸는 도구다. 이런 걸로 인공지능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야, 사람처럼 만들어 보자. 사람은 딱딱하니까 생각하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사람처럼 만들고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하자. 이러는 학파가 있고 또 다른 학파는 야, 무슨 소리야. 사람처럼 안 하면 어때? 꼭 사람처럼 해야 되냐? 일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학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비행기를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꼭 새처럼 퍼덕이고 날립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퍼덕이고 날리려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새가 잘 나르니까 이렇게 하면 날아가지 않을까 했는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고 지금 비행기는 그런 방법으로 날지 않지만 훨씬 멀리 날고 무거운 걸 싣고 날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도 합리적으로 만들자 이런 학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배우신 분이니까 제 말에 동의하실 거예요. 컴퓨터 위에서 문제를 푼다. 이거는 뭐냐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는 굉장히 간단한 기계죠. 그죠?
그리고 주어진 대로 명령어를 차례차례 수행할 뿐입니다. 어떻게 해라라고 지시해 주는 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하라는 대로 컴퓨터는 차례차례 수행할 뿐인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밖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야 컴퓨터가 이해를 하나 봐. 컴퓨터가 생각을 하나 봐. 컴퓨터가 창작을 하네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결국은 인공지능을 만든다 그러는 거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고 알고리즘으로 만드는 지능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그러는 건 뭐예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겁니다. 알고리즘 어떻게 만들죠? 여러분 벌써 알고리즘 만드는 방법 공부 많이 했잖아요. 사람의 지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컴퓨터에다 옮겨주면 돼요. 어떻게 옮기죠?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그 컴퓨터 코딩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지금 똑똑한 그 정보 시스템들이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이 알고리즘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것 말고도 데이터로부터 직접 학습을 해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법이 개발이 됐고 상당히 잘해요. 물론 이것도 한 70년 전부터 연구를 해왔던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성과가 안 좋았는데 요즘에 이제 성과가 많이 좋아졌어요. 왜 좋아졌는가 하는 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것만 데이터만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이것만으로 다 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 없이 컴퓨터가 시도해 보고 이기면은 되면은 배우고 안 되면은 이러면 안 되겠구나를 또 배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도해 보고 오류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뭐 상당히 아직은 이론적이지만 알고리즘을 배우는 만드는 알고리즘을 만들면 어떨까? 그죠? 그러면 알고리즘이 인공지능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도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이 우리 알파고에서 어떻게 쓰였나 하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바둑 두는 거를 오래전부터 연구를 했어요. 뭐 바둑 두는 거가 뭐 꼭 재밌어라기보다는 바둑을 두는 거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생각하는 과정을 그 컴퓨터로 옮길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목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뭐 코딩으로 당연히 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디다 놔야 되고 저럴 때는 어디다 놔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코딩을 했어요. 얼마나 가짓수가 많고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코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아마추어 5단까지 했답니다. 뭐 아마추어 5단도 뭐 저보다는 훨씬 잘 드는 바둑이니까 그것도 굉장하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라는 애들이 야 이거 일일이 코딩하는 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혹시 프로 기사가 그 기보를 모으기 전에 바둑을 둔 거 기보를 모아서 거기서부터 배우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한국기원에서 16만 대국의 프로기사의 기보를 얻어가서 그걸로부터 학습을 시켰어요. 뭐를 학습한 거냐? 이럴 때 프로기사는 어디다 놓는가? 그걸 배웠습니다. 항상 똑같이 두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배웠습니다. 이럴 때 10번이 경우가 있었는데 그중에 9번은 여기다 두고 1번은 여기다 두더라 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또 하나 뭘 배우죠? 이럴 때 계속해서 게임을 하면은 내가 이길까 질까 이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알파고 때 이서울 씨하고 대항할 때 네 번째는 컴퓨터가 한참 두다가 말고 항복하고 그 포기했어요. 그건 뭐예요? 이건 더 해봤자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를 컴퓨터가 아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배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죠. 소프트웨어니까. 그래서 컴퓨터 두 대가 각각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대국을 합니다. 똑같이 두는 거예요. 근데 바둑의 룰이 어때요? 놓은 데다 또 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두려고 그러는데 미리 거기를 놨기 때문에 더 놓을 수 없으니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서 바둑을 두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둘이 복제를 해서 바둑을 두게 하는 거를 계속 하게 해서 그러면 기보가 생기잖아요. 그 기보를 다시 모아서 학습에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세돌을 이기는 알파고를 만드는 거예요. 1년 후에는 커세도 물리쳤죠. 뭐 커세가 좀 바본 것 같아요. 이세돌을 이기는 거 보면은 당연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1년이 더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컴퓨터를 막 돌리면 얼마나 그 바둑 실력이 늘어나겠습니까? 뭐 당연히 커세는 3대 0으로 지고 항복하고 물러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알파고 스토리예요. 근데 그 뒤에 또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사람한테 배운 부분, 그 프로 기사한테 배운 그게 별거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컴퓨터끼리 대국에서 얻은 그 기보가 훨씬 많고 거기에 많은 지식이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딥마인드 애들이 야 그거 사람한테 배우는 거 없이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사람한테 배우지 않고 처음에 그냥 바둑을 두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요? 무작위로 두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놔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좋은 수가 나오면 배우고 그다음에 실패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또 배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한테서 배우지 않고 바둑이 게임 규칙만 이용해서 무작위로 시작해서 점점 지식을 쌓아가는 것, 이런 것으로 한 것이 훨씬 빨리 배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사람의 지식으로부터 학습한 거를 4일 만에 능가하는 것을 만들었던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3시간 훈련시킨 다음에는 이 젖바둑이에요. 아예 처음 드는 사람이 드는 거죠. 아다리 치고 그다음에 그냥 금방 따먹고 이러는 거고, 한 19시간 정도 두고 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집도 생과 사의 개념을 알아요. 그죠? 집도 짓고 세력도 넣고 그러면서 선수도 치고 끝내기 하고 이러는 걸 배웠고요. 70시간 정도 하고 나면은 이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한쪽에서 전투를 하다가 거기서 불려하면은 거기서 끝까지 가서 죽을 때까지 두는 게 아니라 미완성의 상태로 그냥 손을 뗍니다. 딴 데 가서 전투를 또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여러 군데서 이제 그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그 중에서 그 하나는 포기하면서 나머지 걸 살려내든가 아니면 이걸 포기하고 상대방을 잡든가 이런 식의 전략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개념 이런 것들까지 다 배워서 사람을 이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그 알파고의 승리는 정말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공지능이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능력을 쌓는다. 인공지능이 지네들끼리 경쟁해서 능력을 만들어 간다. 그래가지고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바둑을 두면서 또 전수해주고 바둑을 배우기 위해서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청소해 가면서 배웠던 그런 지식이 몇 시간 만에 바둑이 다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그것을 바둑만 잘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죠. 아이 바둑이 아까 컴퓨터로 하라 그래. 사람이 이거 바둑 두냐? 이러면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방법이 모든 문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사람은 인공지능으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능력이 바로 경쟁력이다. 사람은 도구로서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는 사람이 그동안 막 연구 많이 하고 머릿속에 좋은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지식을 이용하는 거 아주 좋은 기법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많은 것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이용을 했습니다. 퀴즈대 나가는 아까 방송에 나갔던 퀴즈대 나갔던 그런 컴퓨터는 지능형 정보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에 있는 거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 그냥 갖다 주는 거는 너무 쉬운 문제고 데이터베이스는 없어요. 충무공의 생신은 언제입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받았는데 데이터베이스에는 충무공의 생신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순신의 생일은 있어요. 그러면 이순신이 충무공이고 생일이 생신이고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추론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 검색을 해줬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하는 회사 어디죠? 네이버, 다음, 카카오 이런 데가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을 한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요즘에는 인공지능 스피커에 질문하면 대답도 해주고 그러는데 다 그 지식을 집어넣은 겁니다. 사람의 지식을.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전지전능한 인생의 동반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아직 그 수준은 멀었지만. 데이터로부터 배우는 신경망? 이것도 오래됐어요. 1940년대에 신경세포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걸 수학적 모델을 만든 게 1950년대쯤에 만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경세포들을 연결을 해서 신경망을 만들어요. 신경망을 만들면은 그 신경망은 어떠한 함수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1950년대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함수 역할을 하려면은 학습을 시켜서 거기에 그 파라미터를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는 알았는데 그거 하기가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계산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잘 못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학습 알고리즘도 좋아졌고 컴퓨터도 강력해졌고 데이터도 많고 그러니까 딥러닝이 아주 학습을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특히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딥러닝이 학습을 통해서 사람보다 더 우수한 능력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볼까요? 딥러닝은 영상을 보고 이게 뭐다라고 알아내는 거는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간단해요. 사람이 95% 하는데 그보다 잘하는 그 인공지능 시스템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얼굴 인식을 한다 그러면 얼굴이 어디 있는가 알아내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냐 알아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뭐 99.99 이렇게 잘하고요.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나이는 몇 살쯤 됐느냐 이런 것도 잘하고 이 사람이 화났니 아니면 기분이 좋니 나쁘니 이런 거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또 딥러닝은 그 형태를 바꿔주는 걸 잘해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정선의 인왕산 사진을 그린 걸 보여주고 야 정선은 이런 식으로 그렸어. 그러면은 그 주어진 사진을 정선풍으로 순식간에 바꿔줍니다. 얼마나 만에 바꿔주냐? 제가 이러던 인공지능 연구원에서 0.01초라고 계산이 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빨리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기 젊은 여자가 사진을 보여주고 이 여자가 늙으면 어떤 식으로 될까요? 순식간에 바꿔줄 수 있고 이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이 화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겁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순식간에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스케치만 쫙 해주면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게 거의 실시간 뭐 0점 몇 초 이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 그리는 것 같은 거 이제 완전히 그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딥러닝의 성공 사례를 볼 것 같으면은 그 언어 문장 이해에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뭐 번역은 이미 또 잘해주고 있죠. 이미 이제 뭐 번역해주는 건 뭐 파파고 같은 것이 뭐 아주 수려한 문장으로 번역을 다 해주고 있고요. 문장을 요약해줘요.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번역하고 문장 요약하고 둘이 겹쳐지면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 그렇죠? 복잡한 두꺼운 이런 그 외국어로 된 보고서를 읽을 필요가 없이 그걸 추약해서 간단하게 한국말로 읽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문장이 이게 기분이 좋다는 얘기인지 이게 뭐 부정적 효과인지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영어 지문을 주고 그 다음에 질문하면은 답을 적는 거 이런 거 영어 시험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인공지능이 사람 웬만한 고등학생처럼 잘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이야기 만드는 그런 것도 인공지능이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능력을 합치면 뭐가 될까요? 이거 되겠죠. show and tell.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진 보여주면 그에 대한 설명을 인공지능이 하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사진은 뭐 사람이 방망이 들고 서 있고 뭐 심판이 쭈그리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고 여기 아래 있는 거는 한 여자가 휴대폰으로 이야기하면서 미소를 지닌다. 이거 한글로 다 먼저 있던 연구소에서 했거든요. 옆에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아래 있는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야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얼굴 인식 알고리즘하고 연결해서 이거 처음에는 아저씨가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길래 야 이거 얼굴 인식하고 연결해봐라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얼굴 연결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연장하면 뭐가 될까요? 영화를 보면 뭔지 뭔지 알겠죠. 영화는 이런 화면들에 연속된 거니까 영화를 보고 아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지금 연구들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해보고 잘 되면은 배우고 안 되면은 이러면 안 되구나 또 배우는 그런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50번 해보니까 이제 배웠어요 이놈이. 이런 식의 것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여러분 많이 하는 블록 깨기, 벽돌 깨기 그 게임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요거는 두 개밖에 없죠. 오른쪽으로 갈까? 이 판때기가 움직여서 저걸 반사시켜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게 좋으냐, 왼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만 해서 그걸 반복하다 보면 이제 반사시켜서 깨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해보고 잘하면 배우고 안 되면 이러면 안 됐구나 배우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민주화돼 있다. 다시 말해 기술이 민주화돼 있다. 그건 무슨 소리냐?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공개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어요. 100% 재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기술이 전파돼. 어느 미국 연구소에서 뭐가 기술이 나왔다 그러면 순식간에 그 다음날 우리도 갖다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술 개발이 굉장히 빠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뭐 3년 후에 뭐 만들어 드릴게요. 에이, 거짓말이에요. 인공지능에서 한 3주 후에 뭐 해드릴게요. 이래야지 얘기가 되는 거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중소기업이니까 못한다? 대기업만 할 수 있다?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중소기업이라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제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누구를 위한 모두를 위한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훈련시킨 아까 네트워크 훈련시킨 거 자체가 굉장히 이제 돈을 많이 들여서 훈련시켜 놓은 거거든요. 많은 데이터에서부터 컴퓨팅을 많이 해서 훈련시켜 놓은 건데 그거를 지금 나눠주고 막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트랜스퍼 러닝 재사용하는 거예요. 지식을 재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인식을 하겠다 그러면 이미 영상 인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큰 네트워크를 갖다가 윗부분은 내 문제를 위해서 바꿔 끼고 아랫부분은 그냥 재사용하는 겁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언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더라라는 그런 학습된 통계적 학습한 거는 그냥 사용하고 내 문제를 위해서 조금씩 바꾸는 거를 가능해요. 한국에서도 언어 모델, 한국어 언어 모델, 코버트, 그다음에 한버트, 코 GPT2 이런 걸 만들어서 연구소나 회사들이 만들어서 막 공개했어요. 여러분이 갖다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기술이 민주화된 세상이다. 예, 잠깐 쉬고 올까요? 지금까지 제가 막 이 얘기를 하면은 야 인공지능 굉장하구나 인공지능은 진짜 요술방망이 같구나 이렇게 지금 느끼실 것 같은데 제가 인공지능의 약점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인공지능은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요구해요.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니까 컴퓨팅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웬만한 거 훈련시키려면 컴퓨터가 모자라서 못해요. 데이터가 모자라서 못해요. 아까 GPT-2라고 그 이야기 쓰는 그 프로그램은 GPU V100이라는 GPU가 한 10,000불짜리예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기계인데 그거 하나로 계산을 시키면 200년 동안 돌아가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많은 계산을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죠. 몇 사람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할 만한 회사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니까 이게 딥러닝 하다가 그냥 지구 온난화 심해져가지고 인류가 다 망하겠네. 이런 식의 걱정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연구를 더해서
이렇게 많은 컴퓨팅은 하지 않고 데이터가 많지 않아도 잘 배울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이거 지난 6월 달에 얼마 안 됐죠. 대만의 고속도로상에서 그 테슬라 자동차가 앞에 들어놓여 있는 트럭을 뚫고 받는 장면입니다. 자율주행 모드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테슬라 자동차는 저게 트럭인지 몰랐어요. 왜 몰랐냐? 테슬라 자동차는 트럭을 학습할 때 맨날 바퀴 위에 올라가 있는 트럭만 봤거든요. 근데 저건 엎어지니까 바퀴가 없는 거야. 어쩌고 뭐 허용기 들어놓 있으니까 아 이거 하늘인가? 그러고 이제 뚱 가다가 뚫리고 박은 거죠. 이런 식으로 딥러닝은 배운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점이죠. 저거 안 배워도 조금 아니면 뭐 배운 거 근처에 있는 것들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정확하게 배운 것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아무데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딥러닝이 편견, 데이터에 편견이 들어요. 세상에 편견이 있으니까 그 편견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대로 인공지능으로 넘어오니까 인공지능이 판단을 불공정하게 하는 겁니다. 뭐 흑인과 백인을 갖다 놓고 뭐 이런 사항이다 그러면 그 백인은 괜찮고요, 흑인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인종차별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을 못해요. 왜 그랬니? 이거 얼마나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하죠. 너는 왜 사과를 먹었니? 이브가 먹으라 그랬어요. 이브한테 너는 왜 먹으라 그랬니? 사과를 먹자 그랬니? 그러니까 그 뱀이 꼬셔서요. 뭐 이런 식으로 왜라는 걸 하는데 인공지능은 그걸 설명을 못합니다. 또 만약에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식의 질문에도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그게 현재 인공지능의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설명을 해주라. 네가 의사결정한 거 설명을 해주라. 이런 것이 지금 요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작은 변형에 막 무너져요. 돼지라고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간단한 노이즈, 후추, 뭐 설텐 페퍼라 그러는 노이즈를 가했더니 이거 갑자기 비행기라고 판단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바나나라고 잘 인식하고 있는 데다가 스티커 하나 딱 붙이니까 이거 토스터입니다라고 바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봐라. 스톱 사인을 갖다가 스톱 사인 잘 인식하고 있는 걸 갖다가 스티커 몇 개 붙이니까 스톱 사인을 보면서도 이거 빨리 가세요라고 스톱이 아닌 것처럼 하죠. 이러면 굉장히 문제죠. 그죠? 이것이 무슨 버그냐? 소프트웨어 버그라서 살짝 고칠 수 있는 거냐? 버그였으면 금방 고쳤겠지.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4, 5년 전에 발견됐는데 버그가 아니라 딥러닝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직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딥러닝이 견고한 엔지니어링 도구, 현장에서 막 쓰기에는 아직 문제가 있다. 연구실 도구라는 냄새를 지워버릴 수가 없을 정도가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공학 기법, 여러분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는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공학 배우고 이러는 것은 지금 뭐 지난 한 20, 30년 동안 연구를 해서 공학적인 기법으로 아주 커다란 시스템을 만드는 법 이런 것이 잘 돼 있는데 반해서 기계학습 방법은 아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좋은 거 된다 그러지만 데이터가 다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데이터를 내놓지 않죠. 왜 내놓겠어요? 그게 다 재산이 되고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 쓰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를 내놓지 않고도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암호화된 상태에서 그냥 학습시키는 방법 이런 식의 것들이 연구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 우리가 딥러닝 기계학습을 일상적으로 쓰려면 그런 식의 문제들이 돼서 지금 여기저기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딥러닝은 능력과 한계를 알고 적용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딥러닝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잘하는 거는 뭐 딥러닝으로 하고 안 되는 거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뭐냐? 지금까지 여러분 공부하시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도 다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인공지능은 하여간 높은 목표는 갖고 있어요. 지금 하는 건 이것밖에 못하지만 사람처럼 잘하고 이것저것 다 잘하고 심지어는 사람이 못하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거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할까? 이게 과연 될까?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꿈은 큰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뭐 사람보다 잘하는 인공지능, 뭐든지 잘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좁은 영역에서 잘하는 거 언제쯤 잘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언어 번역하는 건 뭐 2020년 거의 다 됐네요. 그것도 사람보다 훨씬 잘하고 글 쓰는 것도 잘하고 트럭 운전도 사람보다 잘하고 모든 것이 한 2020년 후반대 되면 잘하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양날의 칼이에요. 그래서 잘 쓰면은 굉장히 이롭게 쓸 수 있고 나쁘게 쓰면은 인류를 멸망에 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가 잘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약간 잘만 쓰면은 혁신의 도구로서 경제 성장을 견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모든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잘 쓰려고 노력을 하고 더 깊이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한 예로 코로나 사태 때 인공지능이 뭘 했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큰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특히 지금 신약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뭐 백신도 만들었다 그러고 뭐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는데 보통 그 신약을 만드는 게 한 10년씩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 1년 반 만에 지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만큼 압축시키는데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인공지능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약회사에서는 인공지능을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고 뭐 기계학습을 굉장히 쓰고 있다. 그렇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세상은 참 힘들어져요, 점점. 사람은 배제되고 알고리즘이 다 결정해 버리는 거야. 요즘에 뭐 인공지능이 면접한다며요. 그래서 붙고 떨어지고 결정한다며요. 이런 식의 것도 하고 무슨 영화를 제작하려고 그러는데 뭐 가서 그 감독이 와서 이거 만들까요? 시나리오 작가가 만들까요? 그러면 저 알고리즘이 야 이거 만들면 장사 안 돼. 그럼 못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상황이 되고 심지어는 어느 나라에서는 뭐 판사가 뭐 웬만한 거 다 인공지능이 다 판사 역할 다 대신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나라들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뭐 바람직한 세상인지 잘 모르겠죠. 이런 세상에서 사람의 능력이 뭐냐? 사람의 능력은 타고난 능력에다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능력이 합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광고 나왔는데 사람을 찾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냐? 인공지능을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식의 광고, 구인 광고가 나올 정도로 인공지능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죠. 저 바둑을 대회 사람간의 바둑을 대회하는데 뭐 천재 바둑소녀 김은지라는 학생이 저 프로 기사가 그냥 그 컴퓨터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두라는 거대로 도왔는데 부정행위죠, 그죠? 그래가지고 자격정지 1년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아이고 왜 그 사람들 그 바둑을 그 사람들끼리 두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하고 바둑하고 팀이 돼서 같이 오지. 그러면 뭐 김은지가 자기가 뭐 알파고를 사용하든 뭘 사용하든 그 좋은 컴퓨터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 생각해서 두는 이런 식의 대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든 간에 인류가 이뤄놓은 사회 체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 이런 데서는 그 주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못하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가짜 뉴스가 막 창궐해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든가 사람을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조작을 해요. 계속 심리적으로 조작을 한다든가 뭐 이상한 뉴스 계속 보여주고 음악도 들려주고 뭐 영화도 보여주면서 사람을 바꿔간다든가 이런 식이 하면은 우리가 이거 내가 생각하는 게 과연 내가 처음부터 좋아했던 건지 아니면 인공지능 때문에 좋아짐을 당한 건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아주 황당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상으로 이제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개념적인 그렇죠 인공지능이 뭐다라는 것하고
인공지능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 뭐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인공지능이 한계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씁시다 이런 식의 이제 경고 문장을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제가 40분이 됐네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이제 여러분 질의응답을 받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제가 벌써 질의응답을 몇 개 받아 보니까 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이렇게 그 슬라이드 세션을 따로 만들어서 그 여러분 질문한 거를 대답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그 여러분 질문한 거에 큰 제목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AI 엔지니어가 되려면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은 뭐 대학을 뭐 어떻게 가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그 인공지능이 뭐냐, 딥러닝이 뭐냐라는 거를 나타내주는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딥러닝은 기계학습의 하나의 종류고요. 기계학습은 인공지능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인데 그 중에 하나인데 그게 지금 당장 딥러닝이 잘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고 뭐 조금 있으면 다른 게 또 잘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방법론 중에 인공지능 방법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계로부터 배우는 거, 그 스스로 배워서 하는 그런 식의 방법론도 하나의 방법론이지만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론도 있을 수 있고 있다. 그다음에 뭐 안전한 거, 그다음에 뭐 그 공학적으로 아주 견고한 거 이런 거를 만드는 방법은 인공지능이 좀 약한데 다른 방법은 강하다. 뭐 이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에 필요한 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딥러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인력이 뭐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뭐 이걸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 5가지 종류의 인공지능 인력을 그려왔어요. 첫 번째는 AI 과학자입니다. 이거 지금 인공지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얼마나 더 만들 수 있는지도 잘 몰라요. 뭐 과학자가 계속 연구하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많아야 될까? 요즘에는 그 연구된 결과는 전 세계가 다 공유하니까 우리나라가 저런 사람이 많아야 될까? 모르겠어요. 적당한 수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블랙홀이라는 거죠. 블랙홀 연구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뭐 몇 천만 명이 있어야 되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서너 명 있으면 되겠죠. 전 세계에서 뭐 인류의 그 지혜를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같이 공헌하는 거니까 같이 참여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과학자가 일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그룹이 AI 엔지니어입니다. AI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뭐 그런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잠깐만요. 그러고 그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은 AI를 잘 사용하는 분야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를 잘 사용해서 가치를 막 올리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AI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라고 걸 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도 좋고 그다음에 AI를 잘 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이런 거 제도 이런 거 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근데 인공지능은 이제 구현의 시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알려져 있으니까 방법론 같은 거는 그걸 가지고 AI를 개발을 하면 돼요. 가치를 창출하는 AI를 개발에 집중하는 시대. 그러니까 뭐 연구하고 이런 거보다는 만들고 이런 게 더 중요한 시대다. 이런 시대가 들어왔다고 남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글로벌 산업 생태가 여기서 이제 어떤 회사는 뭐 그 하드웨어 만들고 어떤 회사는 소프트웨어 툴도 만들고 어떤 회사는 뭐 서비스도 만들고 이런데 우리나라는 어디가 좋은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AI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병원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있게 만들려면은 의료 AI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 AI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전문 회사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의료 AI를 이용해서 병원의 경쟁력이 생기니까 이런 거를 만들면은 이제 병원이 돈을 많이 벌겠죠. 이런 식의 것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식의 엔지니어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인공지능 기술은 겉보기에는 뭐 인공지능으로만 된 것 같지만 그 밑에는 굉장히 많은 IT 기술 인프라가 필요한 거예요. 뭐 데이터 수집하고 데이터 소유권하지, 정보 보호 체계도 필요해져. 그다음에 신뢰성을 확보해야죠. 그다음에 혁신 체계를 유지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AI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기술의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통적인 IT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기계학습 코드로 만들 수 있는 거 굉장히 조금이에요. 나머지 그걸 도와주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그러면 서비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비스 하려면 보통 웹에서부터니까 웹 스트럭처,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지만 뭐 이 회사들이 아이디어 가지고 인공지능 이용해서 성공한 사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동차 충돌 사고가 나면은 그 스마트폰으로 딱 찍으면은 이거 수리하는데 얼마 듭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는 알죠. 이거 이번 사고 난 건 얼마짜리겠구나.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정도 차이가 있겠구나라고 아는 거고, 병원 가서 진단을 받으면은 진단서를 갖다가 보내주는데 요새는 그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거 다 입력해야 되는데 그걸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싹 읽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만들어 주겠다고 중소기업이, 뭐 작은 기업이지만 이런 걸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또 하나 회사는 블랙박스라는 거 우리나라가 많이 만들어 팔아요. 블랙박스 잘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블랙박스가 요새 잘 안 팔려. 다들 많이 팔아서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그 회사가 블랙박스를 가지고 운전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를 알아내는 시스템을 만들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컴퓨터 비전은 어떤 역할 같은 거 다 잘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기계 학습시키고 그래가지고 그걸 만든 겁니다. 중소기업이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수출을 해요. 제가 이 회사 사장한테 그랬어요. 이거 나는 안 살 텐데 뭐 왜 갖다 내가 사서 내 차에다 달겠어요? 그랬더니 아유 교수님 말도 마세요. 트럭 회사 사장들은 이런 거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종업원들이 진짜 피곤한데 운전하는가 뭐 제대로 일하는가를 알려면 이런 식의 기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혁신의 기술을 가져야 돼요. 혁신의 기술은 어떻게 오는 거냐? 컴퓨팅 사고력,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 근데 디자인 사고력, 여러분 새거 만드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위해서 추론할 수 있는 추론적 사고력. 꼭 주어지지 않아도 앞뒤를 재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새거를 알 수 있는 이런 사고력이 필요하다. 이런 혁신의 기술을 갖추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거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재미난 질문을 던질게요. 카나다의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왜 대부분 1월생일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카나다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끊어서 한 학년을 만들어요. 근데 5살, 6살 때 1년은 1월생하고 12월생하고 신체 조건이 굉장히 차이 나겠죠. 걔네들 같이 모아놓고 아이스하키 시키면은 1월생 애들은 1년 더 자랐으니까 체력적이 좋으니까 훨씬 아이스하키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생이 뭘 거다 생각하냐면 나는 우리 반에서 아이스하키 제일 잘하네 생각한 거야. 지 혼자 생각한 거야. 야, 나는 아이스하키가 천재 모양이야 라고 지가 스스로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계속 아이스하키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스하키만 나오기만 하면 그냥 신이 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나다의 아이스하키 선수는 대부분 1월생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죠? 자부심은 남이 칭찬해도 좋지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겁니다. 자부심을 갖고 나는 내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 그게 인공지능으로 하던 뭐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던 나는 내가 다룰 수 있어. 나보다 잘하는 세상이 없어. 난 할 수 있어. 이런 자부심을 갖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네? 기회만 있으면 자랑하시라고요. 여기 하버드 대학이라 했지만 이거 컴퓨터 전공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뭐 하나 만들면 와서 이렇게 자랑하는데 여러분 몇 년 동안 연구를 하셨으니까 훨씬 여러분이 잘할 수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제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분야 전문가가 되려면은 1만 시간이면은 이게 뭐 하루에 한 5시간 하면은 10년이에요. 그죠? 그 1만 시간을 노력을 하면은 그 분야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뭐 대학을 갔느니 무슨 뭐 대학에서 뭘 배우니 뭐 이런 것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은 더구나 요새는 껍데기가 필요 없는 시절이에요. 네? 시대예요. 내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배우려면 묵으로 배우면 돼요. 아, 대학 가서 거기 가르치는 교수님보다 묵에 나오는 강사가 훨씬 더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가서 공부하시면 되지. 거기서 주는 그 껍데기 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 대학들이 주는 학위가 뭐기에 그 굉장하다고 그 외에 연연하십니까? 저는 전문가가 되라. 1만 시간을 투입하라. 여러분이 지금부터 특히 이제 젊었을 때는 굉장히 이게 빠르거든요. 여러분 뭐 어린애들 뭐말 배우는 거 얼마나 빨라요.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 사용하는 능력 젊었을 때 할수록 좋아요. 여러분 일찍 시작해서 훨씬 남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만 시간 투입을 해서 전문가가 되라. 이렇게 제가 충고드리고 싶고 인공지능 시대에는 어떤 직업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렇죠? 뭐 대체로 이제 제조업 이런 거는 이제 그 로봇 같은 것이 하니까 이 서비스업 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금융 서비스 이런 식의 거, 뭐 보험 서비스, 훈련 서비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갈 테니까 이런 서비스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죠? 온라인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온라인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분 아주 쉽게 주물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가지면은 뭐 그 껍데기 학위 같은 거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죠?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스티브 잡스가 뭐 대학을 갔습니까? 빌 게이츠가 뭐 대학을 졸업했습니까? 네? 그냥 그 아이디어 가지고 1만 시간 투입하고 새 걸 만들겠다고 덤비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면은 이제는 뭐 더구나 있어요. 비대면의 교육 시대. 대학 간들 뭐 대학 친구도 못 만나고 그러는 게 요새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1만 시간을 투입하십시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세상의 주인공처럼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예,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그 소프트웨어 AI 엔지니어가 가져야 할 덕목이 뭐냐? AI의 본질, 능력과 한계를 잘 이용해야 되겠죠. 근데 이건 인공지능은 정보 시스템의 하나의 요소다.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서 인공지능을 한다고 해서 딱 꽝입니다. 그 다음에 AI는 도구다. 그러니까 사용 능력을 갖춰야 돼요. 여러 가지 기법을 알면 좋죠. 꼭 도구 하나만 씁니까? 뭐 도끼도 필요하고 삽도 필요하고 곡괭이도 필요한 거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도구도 쓰고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도 쓰고 여러 가지 도구를 여러분 사용 능력을 확보하고 도구로서 인공지능 사용 능력을 확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응용하는 그 영역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혁신해보겠다라는 도전 정신 굉장히 필요하죠. 한번 쓱 해봤더니 안 돼? 그러면 실패, 관도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안 되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계속 도전하는 정신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연구하니까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거를 배우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용기 계속 공부하는 게 그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한 번 공부하고 나서 놀면은 금방 되시는 거예요. 박사학위 받은 게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특히 그 컴퓨터 쪽의 수명은 3년이에요. 3년. 3년만 지나면 다 꽝이야. 아무 소용없어. 진짜 중요한 거는 계속 배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걸 갖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니까 우리가 엔지니어니까 이 시스템 개발에 대한 책임감 실력에 만들어야죠. 고장 나면 안 되고 아까처럼 자동차가 막 가서 길거리에서 사람 뚫고 바꾸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책임감.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AI가 굉장히 사회 윤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 장입니다.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의 하나다.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필수입니다. 그거 한 다음에 인공지능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산업적 가치는 이미 확인됐어요. 뭐 성공한 사례가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산업과 사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을 무조건 그냥 뭐 요술방맹이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한계, 예? 그것도 잘 이해를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구현하겠다 그런 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는 그게 필수예요. 엔지니어가 책임감 없는 엔지니어는 엔지니어 안 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물건은 사용자가 항상 안전하게 사용한다는 거를 자 꿈에서도 항상 생각하는 그런 엔지니어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그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제 구현은 금방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뭐를 하지? 그다음에 어디에 문제가 있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성찰이 필요하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대학에 갔다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부단히 생각해요. 스티브 잡스를 보세요. 걔는 계속 새 거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학 안 가도 계속 새 걸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도 그랬잖아요. 어쩌면은 대학 가면은 이런 능력을 더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포부를 가지시고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는 멋진 기술과 멋진 서비스를 만들어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중해 주셔서. 예, 이거 얼굴 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저 세월이 좋아지면은 제가 여러분 학교 찾아가서 얼굴 보면서 한번 할게요. 감사합니다.